네,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신념이 현재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거 이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자서전을 직접 정리하셨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님의 행보에 대해 다들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어용 지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약간 이제 반어적인 표현인데 네. 지식인은 어용하면 안 되죠. 되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용 지식인이다 그러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편승하고 아부하고 잘 네, 보이는 그렇죠. 이런 건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이제 정부가 잘못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죠. 보통 비판하고 견제하는 차원에서 지식인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의 정책이 다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암 쪽만 다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정부도 견뎌내기 어렵겠다. 참여정부 때 겪은 일이라서 이제 언론인들에게 그런 거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나라도 뭐 저는 언론인은 아니니까 나라도 지식인으로서 발언하고 행동할 때 좀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지적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을 잘 알리는 의미로서의 어용 지식인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어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뭐랄까요, 시민들 개개인 아니면 또 지식인 각자가 진보 정부를 대하는 방식에 좀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죠. 저는 변화가 있다고 느끼고요. 그게 제가 스스로 진보 어용 지식인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 취지를 네.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도 있을 수 있기 마련이죠. 어느 정부든 아무리 좋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판단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나오기도 하고 뭐 나쁜 결과를 얻기도 하죠. 이제 그럴 때 너무 야박하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약간 그런 분위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실 때에 제가 칼럼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네. 대체로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가끔씩은 좀 비판하는 칼럼을 쓴 적도 있어요. 야박하게 하시죠. 예, 근데 좀 지금 와서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치게 야박했던 적이 한 2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랬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서 언론 상황이랄까요? 언론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교해 보신다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언론 환경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시민들의 언론을 대하는 태도, 소위 언론 소비자로서의 행동 양식 네.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지금 뭐 전문 용어긴 한데 일단 메타 비평의 시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평을 비평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단순한 언론 보도의 수용자가 아니고요. 그 비평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수용자로서 또 비평을 하죠. 이 댓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기자분들이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때로 궁금해지던데요. 그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 메타 비평을.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언론인들이 남들을 비평하는 일만 했지만 지금은 언론 보도 자체가 비평을 당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사의 어느 기자가 그 허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을 심하게 거두절미하거나 또는 맥락을 왜곡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내는 경우에 네. 그와는 다른 맥락에서 그 사안을 보도한 그런 기사들을 링크를 붙이고 비교해서 나란히 세워놓고 비평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기사를 쓴 기자를 이제 심지어 욕하기까지 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폐해는 많이 줄어들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게 우리 일부 때 잠시 얘기했던 언론과의 그리고 고독했던 언론과의 싸움에서 고독했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얘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때 상황과 노무현 대통령 언론과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외로웠을까, 가장 힘들었을까, 지금 상황에서의 언론 상황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여쭌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 대통령은 그때만큼 외롭진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 직접 맞서거나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있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과거에는 이게 촛불로 했던 게 지금은 말하면 전자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진 것도 거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3대 위기로 말씀하시면서 뭐라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정말 뭘 할 게 없으면 그 인터넷에 댓글이라도 달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주권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그것이 어떤 통로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당과의 그 관계에도 차이가 좀 보입니다. 그렇죠. 뭐 청와대 이중대라는 뭐 말까지 듣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양극단을 오가는 건데요. 진자의 운동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예. 네.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는 당 총재를, 당 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셨어요. 소위 당정 분리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에 소위 동교동계 인사를 전진 배치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정권이 위기에 빠졌어요. 네네. 제가 그 야박한 평론을 썼을 때 그거를 굉장히 야박하게 지적하는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야박하게. 예, 예. 그 나중에 생각하니까 지나치게 야박했더라고요.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반작용으로 국민의 정부 막바지에 대통령 후보도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당정 분리라고 그래서 당이 대통령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게 시대적 과제 또는 시대 정신인 것처럼 네네. 공감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정말 비례대표 후보 하나 공천을 하기 힘든 거예요, 이제. 당정 분리가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모든 당직은 다 선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말을 잘 듣는 게 미덕이 아니고 여당조차도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면 딴소리를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이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확 갔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엉망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한번 휙 갔다가 진자란. 예, 진자의 운동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이게 지금은 좀 이 가운데로 돌아왔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당정 분리는 돼 있지만 그렇게 여당은 그래도 정부를 지켜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10년의 경험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교훈을 얻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중대라고 비난하는 거는 정치적인 공격이에요. 그런 거에 컴플렉스 느낄 필요가 없고 좀 약간의 긴장과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 사이, 청와대와 당 사이에는 필요하다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정상적인 궤도에 이제 들어왔구나. 네. 대한 언론들이 생겨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알고자 하는 국민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정책 이야기를 좀 해서 노무현 대통령 10년 이 시기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들을 보면 참여정부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그대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우리가 공수처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김대중 정부 때 먼저 논의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나온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 하면 어록을 보면 나와요. 네. 이 툭하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오니까요. 이 특검법이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옷로비 특검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게 뭐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뭔지만 밝히는 성과 그렇죠. 외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돌고 했는데 옷로비 특검 사건 해가지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특검이 오는 거예요. 그랬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수처 같은 걸 만들면 다리 놓는 거다 섬에. 그럼 아무 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 맨날 나룻배 띄우냐고. 국회가 이와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룻배 떼어야 합니까? 이런 사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부패 수사, 특별수사, 그렇죠, 공수처, 특별수사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요.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공수처법을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 안 시켜주느냐는 것이죠. 왜 안 시켜주는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가 권력기관으로서의 자정 노력을 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도 네. 동시에 공수처법 추진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국회에서 본 걸로는 검찰에서 와서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검찰이 의원들의 로비를 하니까. 예.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같이 와 있었죠. 2005년도에 이미 입법안이 다 나왔고요. 근데 국회에서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국회 책임이에요. 국회 책임. 국회로 정부 입법안도 보내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의원 발의 법안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내고 이렇게 했는데 법사위에서 심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법안 소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죠. 근데 대통령은 공수처법 안 만들고 뭐 했냐 이런 말을 듣죠. 그러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법이 간 게 언제예요? 한참 전에 갔는데 뭐 심의를 안 해주고 상정도 안 해주니까 상정을 못하게 하죠. 자유한국당이. 그 공수처 만들면 뭐 야당 탄압 도구로 쓸 거라고 그러면서 안 해주니까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해서 이번에 이제 상정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이제 330일 동안 최장 논의해보자고 상정한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독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논평할 수가 없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몇 발자국도 앞서 갔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공수처법에 관련해서는 그 정권이 연장되었으면 그 다음 정부에서라도 될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그것을 반대해 온 정치 세력이 9년 동안 네. 원래 10년이지만 탄핵 때문에 1년 줄어서 9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조건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원천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 9년간 보수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9년간 왜 이런 법률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9년을 지나갔느냐를 잘 설명해 주죠. 저는 뭐 지금 20대 국회죠. 지금이 20대 국회에서 될 수 있을 걸로 믿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네. 이 공수처법 설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 그러면 이게 330일 최장 패스트트랙 지정이 돼 있고 중간에 협의가 잘 되고 합의만 되면 더 빨리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끌어서 못하게 하면 총선 때기 또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법률을 못하게 끌어안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에 임박해 가면서 금년 정기국회나 이럴 때에 좀 절충이 되어서 이제 지금 이제 상정이 된 거기 때문에 입법 내용은 또 타협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더 타서라도 뭐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 해야죠. 21대 국회 법 새로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때는 지금 전망으로는 자유한국당 의석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걸로 예측이 돼요. 지금으로서는. 내년 총선 구도가. 예. 네.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되기를. 그 말씀 들어보면 80%나 지지하는 현재 여건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공수처 얘기하고 할 때의 여론이랄까요? 지지 서로 좀 다른 차이가 이런 문제를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 공수처에 대한 지지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요. 아, 그럼 무슨 차이가 이렇게 차이를 그게 그 자유한국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 막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 당 대표가 박근혜 씨였는데 박근혜 씨가 오케이 안 하면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했잖아요. 거기다 민주노동당 10석까지 해서 이제 진보개혁 진영이 160석 넘게 갖고 있었지만 그 4대 개혁 입법에서 이거 다 한다고 국가보안법 문제며 다 한다고 했는데 사립학교법 포함했어요. 그렇죠. 본회의장 딱 점거하고 상임위장 딱 점거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못했는데 정부가 무능하다는 소리나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협상을 했는데 많이 물러섰잖아요. 이제 민주평화당, 뭐 정의당은 더 센 거를 요구했던 정당이고 민주평화당 의견을 많이 듣고 또 바른미래당을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네. 그 2004년, 2005년 그 4대 개혁 입법 할 때 그렇게 수가 민주노동당 합쳐서 160석이나 되니까 그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보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났잖아요. 그 경험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어요. 그렇게 막 80점, 90점짜리를 하려다 보면 네. 60점짜리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이 성사되게 하려면 일단 60점짜리라도 최대한 국회 안에서 그 세력을 모아서 통과를 시키고 그 운용해 가면서 부족한 점이 또 보일 거다 그러면 그때 또 여론 환기를 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험의 축적이 갖고 온 변화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행동을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겪었던 그런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도 이분들이 되게 면밀하게 반추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네, 있죠. 과거의 어떤 문제점들을 또 지금 현재에 다시 고쳐서 해보는 방향 속에서 되는 방향 쪽을 연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 뭐 이런 또 선거제 개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또 하나 내세운 게 정치 개혁이죠.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거구제 개혁은 김대중 또 오늘 계속 나오지만 노무현, 문재인 이게 같은 그 개편의 그 줄기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좀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 선거제도가 네.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여야 한 명씩 한 선거구에서 뽑고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2명 뽑는데 대부분 그러면 여야 하나씩 뽑히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 유신정우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임명장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교섭단체 이름이 유신정우회였어요. 유정회. 네. 그 유정회가 3분의 1 있고 여당이 3분의 1 있고 야당은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돌아갈 수가 없죠.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1987년도에 민주화가 되면서 그 당시 1로 3김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네 분이 이제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선거법 협상을 3월 달까지 했어요. 그때 4월 13일인가 총선인데 3월 중순까지도 그 협상이 안 끝나가지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소선거구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 비례대표를 조금 두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제
30년 넘게 87년도 그때 당시 1988년 네. 4월 총선에서 처음 도입했던 이거를 1987년 체제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1로 3김이라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각각 TK, 호남, 뭐 그다음에 PK 그리고 충청 수도권 다 섞여 있고 이렇게 나눠 먹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정당들만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정당들은 아무리 국민 지지가 있어도 예컨대 뭐 그 당시 꼬마민주당 그 후에 이런 당들은 이기택. 네. 예, 이기택 씨가 이끌었던 그 당은 뭐 한 그는 13% 득표를 하고도 교섭단체가 안 돼서 해산하잖아요 나중에. 일단 사표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도를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네. 이렇게 되니까 네네. 영호남으로 쪼개져 있는 두 거대 정당이 상대방이 성공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야당이 되면 제1야당이니까 집권당 아니면 제1야당이에요 두 당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공하면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든 성공 못하게 회방 넣는 게 야당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기 선거구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겨서 자기 편을 결집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반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들이 계속되고 그렇군요. 예, 언론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보도를 엄청나게 해서 그걸 증폭시키고 이래서는 우리 정치가 갈 곳이 없다. 이 판단 때문에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첫 번째 그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져서 과반수가 무너졌을 때 그 직후에 정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여당 관계자들 주요 인사들 모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신문의 특종 보도로 그냥 거의 전문이 다 나가버려서 아니다 오보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면 대응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때 나온 게 대연정이잖아요. 대연정. 대연정이 뭐였냐면 네. 이 호남 지역에서도 욕을 엄청 자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당신 혼자 정권 잡았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뭔데 권력을 나누고 말고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행 선거제도에서 양당제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정치인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지층 사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원한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하고 권력을 반씩 나눠가지고 그 대신에 선거구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이유는 네. 우리 정치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네. 좀 생산적인 정치로 하려면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근데 맨입에 그냥 고치자 그러면 고치겠냐? 그러니 이걸 고친다는 전제 위에 이걸 고쳐서 새로 총선을 할 때까지는 그러면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서로 합의하는 정책만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되지도 않고 좌우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비판만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지율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졌고요. 네. 고생만 시큰 하셨어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문제의식은 옳다고 봐요. 문제의식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말 그대로 한나라당이었나요? 이게 동진 정책이다. 예, 그래서 참 나쁜 대통령. 뭐 그런 거. 그리고 굉장히 네. 시끄러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진이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줘야 그렇죠. 또 들어오고 그래서 판이 새롭게 깔린다는 뜻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는 제가 이제 그 파동이 다 지나가고 나서 뵙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어떤 신상품을 출시하려면 시장 조사를 하고 그죠? 이걸 탁 던졌을 때 각 정치 세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해보고 그들에게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걸 강구해야 될지 네. 물밑에서 이런 걸 좀 해본 다음에 네. 이걸 하셔야지. 저는 대통령님의 모든 의견에 100% 공감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하신 거는 뭐 괜히 고생만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임기 후반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유 의원 말도 맞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제의식이 지금 현실화되어서 네. 이 패스트트랙을 올라탄 거죠 이번에. 근데 지금 우리 정치는 강제 양당 정치예요. 국회의원 배치 달려면 큰 당에 안 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단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러 시장에 가더라도 신발 사러 갔는데 모델이 다양한 가게가 좋잖아요. 딱 갔더니 하얀 구두 하나, 까만 구두 하나 두 개만 있으면 그 가게를 가보고 싶냐고요. 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얀 구두, 까만 구두만 갖다 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가게하고 똑같아요. 네. 이걸 바꾸어서 다양한 디자인의 다양한 구두들을 선보이는 구두 가게처럼 그렇게 정치를 바꾸기 위한 것이 선거제도 변경이었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한번 잡는 것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지론처럼 말씀을 하시곤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그래도 한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좋아요. 그 진심의 출발이 지금으로 이어져 온 거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역사에서 가치 있는 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예. 연정, 대연정 하니까 대연정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대연정의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항상 나오는 게 경제정책 얘기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얘기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 얘기 들었어도.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은 잃어버린 10년이다 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 실패를 주장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요. 굉장히 모질게 했는데 참여정부가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당한 편견 내지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어느 쪽이 낫다고 확언할 근거는 없다. 서로 각자 자기가 낫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객관적 데이터상으로는 네.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내려갔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위기는 항상 보수 정부에서 왔고요. 1979년도, 80년도의 작은 경제 위기, 그것도 박정희 정부 때 온 거고요. 그다음에 IMF 외환 위기는 당연히 그건 뭐 보수 정부가 초래한 거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여하튼 보수 정부 때 온 거고요.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 때는 되게 위기의 끝에 IMF 위기 이후에 처음 집권을 했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하면서 모든 지표를 다 정상화시켰어요. 그리고 보수 정부 9년을 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경제를 못한다. 이거는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선동이에요. 아, 저는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죠. 경제 여러 가지 지표와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 서민과 밀접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고 집값. 참여정부에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이 폭등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이거 맞습니까? 또. 예, 부동산 정책은 집권 전반기에는 실패했어요. 이제 후반기에는 안정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가 정책 오류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면 그게 아니고 네.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일으키는 요소들이 쭉 있었는데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이제 집권 초기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걸 못 막았고요. 이제 후반기에 가면서 각종 금융 규제, 뭐 건설 규제, 신용 규제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걸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걸 올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거기도 실패했어요. 못 올렸잖아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은 객관적 데이터로 말할 수도 있지만 지향과 실제로 이루려고 했던 것과 이룬 것 사이의 격차로도 해석할 수 있죠. 참여정부는 그런 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권 전반기에는 그 목표를 못 이뤘어요.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안정화시켰죠. 그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고 경제 정책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경제 정책 얘기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방향인가 아니면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만큼에도 부정적 평가가 많다 이런 식으로 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이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경제 성장률 지표를 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고용 지표를 봐도 그렇고, 분배 지표를 봐도 그렇고 지금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시민들이. 이거 당연한 거죠. 저는 한 50대 20 정도로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나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지금 지표로 보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써서 이렇게 나빠졌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네. 지금 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과감하지 못하다, 또는 그거 자체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단기간에 안 나타난다, 이런 평가들도 있죠. 지금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소득주도 성장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그 성장률 지표는 괜찮았지만 또 기업의 사내 유보나 채산성 영업이익률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기업의 재무구조도 튼튼해졌지만 왜 성장률이 계속 내려왔냐, 네. 왜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졌냐를 들여다보니 네. 가계소득이 전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이 70%에 육박하던 것이 60%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줄어든 거예요. 대부분은 기업이익으로, 기업소득으로 갔고요. 10%포인트면요, 그게 돈으로 치면 우리나라 GDP가 1,700조 원이 넘으니까요. 1%가 17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면 170조 원이 민간 가계의 몫이 기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것도 대규모의 상장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없어서 네. 수출은 계속 흑자를 보고 호조를 보이는데도 경기는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그리고 시장에서 공정 경쟁, 갑질 건절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자체에서 교정할 수 있는 걸 좀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맨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을 올려주고 그리고 보육, 육아, 교육, 복지 이런 부분에 국가 투자를 계속해서 시민들이 자기 지갑에서 지출하는 거를 이제는 국가에서 대신 지출을 하게 해줘서 소비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내용이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책은 경제 정책에서는 잘 맞지 않는데 한국처럼 특이한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왔다고 보고요. 다만 부족한 거죠. 경제 정책을 비판받지만 또 문재인 정부의 잘하는 정책 중에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데 100km로 속도 내고 확 가다가 1년쯤 지나니까 속도가 확 줄어서 네. 국민이 느끼는 체감이 또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게요,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닌 게 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네.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요. 대통령의 이름하고 얼굴하고 스타일만 다르지. 정책 내용은 처해 있는 현실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그다음에 사회적 지역적 균형 발전,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네. 세 가지예요. 민주주의는 대통령만 마음을 먹으면 상당 부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는 민간 경제 주체들하고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한반도 평화는 네.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두 주역들이 있죠. 하나는 북한 권력층, 또 하나는 미국 행정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옛날에 다 풀었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좀 질척대고 있는데요. 네. 역시 키맨은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치는 용기라고 봐요. 이제 도보다리에서 그 마이크 없이 카메라 없이 카메라가 영상만 잡은 그 그렇죠. 도보다리 회담 멀리서 때, 잡은 장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제 대담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셨죠. 핵 없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뭐하러 우리가 핵을 가지겠냐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만 해도 북괴 앞잡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기 한국전쟁 때 어마어마한 폭격을 당했고 세계 최강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CBM의 소형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왜 이렇게 노력했냐 하면, 우리도 니네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완성 여부도 불확실한 걸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협상으로 돈 거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예컨대 잔금을 계약금도 안 주고 등기부 등본을 등기를 바꾸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하겠다고 나온 거고, 일단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뭐 중도금 언제 줄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잔금을 얼마를 줄지, 네. 이것까지 다 해서 우리 보고 하라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주고 등기 넘기면 돈 줄게. 그것도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계약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준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북한으로서는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리비아 사태 같은 거 봤잖아요. 먼저 포기하고 나니까 재래식 무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와서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두려움을 가라앉힐 만한 시나리오, 그 과정, 절차, 반대급부 이런 것들을 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연말까지 해볼게라고 말한 거는 연말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좀 줘봐요 라는 뜻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 단거리 발사체 뭐 로켓이죠. 그거 이제 동쪽으로 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 던졌는데 자기 집 담장 안에서 던진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 밖으로도 던질 수 있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약자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두려움을 이해를 해주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금년 내에 또 한번 진전이 할지 안 할지 아닐지, 그게 좀 판가름 날이라고 보고요. 올해 안에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좀. 왜냐하면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확실하죠. 금년 내로 뭐 좀 하자. 그리고 두려움을 버려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쪽과 중재하면서 그대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절차와 이걸 한번 마련해 볼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라는 것이 변화한 데 따라서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어지는 정책들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그 정권에 따라서 그 참여정부 이후에 그 보수정권 9년의 시간을 보면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정권에 따라서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그 뭐랄까 시스템, 결코 퇴행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 어떻게 만들고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다 그렇게 많이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시스템이 괜찮다고 봐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데 적합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문명의 대세가 된 게 아니고요.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악을 최소화하는 데 효율적인 제도여서 문명의 대세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대운하를 하려고 했잖아요. 못했잖아요. 네, 그랬죠.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겠죠. 예. 그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사람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운하 못했어요. 결국은 이 제도 때문이거든요. 이 권력의 분산, 상호 견제, 언론 자유, 그다음 표현의 자유, 그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4대강 대운하를 못한 거예요. 그 대신에 4대강 사업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 뭘 하려고 했는지 제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엄청 더 많이 모으고 싶었겠죠. 문화 스포츠 융성 강국 뭐 그런 기억나네요. 네. 그렇지만 얼마 못 모았잖아요. 얼마 모으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작동 안 되었다고 사람들은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로 잘 작동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탄핵, 시민들의 촛불 집회,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그다음에 60일 이내 대선 잘 치러냈잖아요.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진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도 이 제도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의 욕망이나 그 사람의 행태가 과거와 달라서 그런 거지 네. 시스템 자체는 잘 작동해왔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빨리 뭐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지? 조급증. 조급증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데 적합한 제도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공수처 이거 국민의 80%가 원하는데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데 국회에서 안 되잖아요. 왜? 자유한국당이 110 몇 석이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바른미래당에서 그 반대하는 분들이 또 일정 부분 있으니까 국회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대통령이 저 좌파 독재 법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110 몇 명이나 있어서 거기서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라는 것은 특성인의 것은 아니니까 이 제도는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다만 빨리 하루빨리 진보개혁적인 어떤 정책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게 잘 작동 안 됐다든가 안 되고 있다든가 또는 과거 두 정부 보수 정부 때 망가졌다든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는 있죠. 그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개혁과 적폐청산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에 어떤 시대 정신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리더에게 어떤 정치 철학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딴 철학 필요 없다고 봐요. 네. 그 세 가지만 갖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리더에게 기대를 걸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집권은 누가 하냐 하면 세력이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광주 전남북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몸담고 있는 세력이 집권하면 유능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쫙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뭘 해보려고 할 때 그 사업을 중앙정부하고 원만하게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세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분이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새로운 네. 시대 정신을 찾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우리의 시대 정신은 적어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세 가지다. 민주주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 경제발전, 플러스 지역균형, 요거 포함했어요. 균형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 번영, 이거요.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게 뭐 필요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거 말고 다른 시대 정신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거 저 별로 믿지 않아요. 온갖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그거는 민주정부 사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제들이 지금 보면 완성이 안 됐잖아요.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는 항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수준을 높여나가는 거죠. 두 번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골고루 발전시키는 균형 발전 사회. 이거는 이루려고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잘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정말 외교적인 소환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어서 해야 돼요. 네. 이거 다 하고 나면 뒤에 두 개. 이게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그때 뭐 새로운 거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 진보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과제를 수행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자연인의 장점, 장단점 이런 걸 봐야 되긴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세력, 어떤 철학과 어떤 정치적 목표, 어떤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집권하느냐.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세력에 속한 사람 중에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막 응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 좋아하는 사람을 막 욕하는 거는 이거는 곤란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이후에 국가 운영을 책임 맡아 나갈 분들이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 중에 또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모신 자리에 마지막 질문을 네.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그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맞아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가 네. 있었습니다. 그 올해 큰 주제가 새로운 노무현. 노무현이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10주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예.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여러 의미를 담았는데요. 네. 이제 저 개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지난 10년간이 저의 애도 기간이었어요. 이제 애도 기간이 좀 다 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안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애도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떠냐 하면 내가 상실해버린 어떤 소중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재생해 볼 때 울컥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면 애도 기간이 지난 거라고 봐요.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네. 애도와 추모의 대상으로서의 노무현은 그것대로 그 모습대로 간직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되살려내야 될 노무현은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난 노무현. 그래서 그가 남긴 지향, 그분이 그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그 정책에서 거둔 성과뿐만 아니라 실패의 아픈 기억,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되살릴 때다. 되살려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더 좋은 세상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노무현의 모습을 찾아내자. 새롭게 발견한다기보다는요. 원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걸 눈여겨보자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새롭죠. 예, 그래서 추모와 애도의 대상에서 이제 발견과 계승의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추모 행사도 좀 발랄하게 했죠. 그래서 네. 이제 노래, 곡목 선정, 뭐 문화재의 가수 초대하는 가수들의 면면, 그다음에 앞에서 토크쇼 모든 것들이 좀 밝고 발랄한 분위기에서 눈물 없이 10주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씀이죠. 누구보다 시민의 힘을 믿었던 대통령. 그가 떠난 지 10년을 돌아보면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주 동안 보내드린 노무현 서거 10주기 특집 김낙곤의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 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사